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 사업과장 양수진입니다. 저는 여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사업과장을 맡아서 오늘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신 마음투자 힐링 토크 콘서트를 또 주관하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특히 이렇게 10월이면 굉장히 행사가 많은데 저희 센터에서 준비한 마음투자 힐링 토크 콘서트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우리 참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토크 콘서트는요, 10월 10일이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2주간 개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요, 정신건강 분야의 우리 모든 전문가들이 오셔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려진 우리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 문화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현주소를 이렇게 토크 콘서트로 꾸며보는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우리 이제 박유림 아나운서께서 설명을 이제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번 마음투자 힐링 토크 콘서트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저로서는 많이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로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이 260분이 오시는데 더 신청을 해서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 원장님하고 노희경 작가님의 스타 파워가 대단하구나.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이렇게 안 오는데 그러고 약간 이제 압도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무대에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앉아서 이거 타잔에 나오는 그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시네. 젊은 사람들도 타잔 아세요? 근데 타잔은 괜찮은데 제인이 너무 늙었어요 지금. 조금 부적절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원래 저희가 이제 이 기획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멋진 기획을 해주셔서 아마 오늘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맞이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K컬처하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했는데 1시간이 사실 참 빠듯하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또 질문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들이 많아서 이 K컬처 하지 말고 질문만 받을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거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하고 시간 되는 대로 질문도 조금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뭐 영어로 어쩌고 저쩌고 쓴 거는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외국에서 논문이 나올 정도로 우리 K컬처가 아주 중요한 문화 코드가 됐다 하는 것 때문에 영어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는 안 봤는데 벌써 꽤 오래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꽤 많은 젊은이들이 힐링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게 됐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논문이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최치원하고 원효대사 아마 학생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최치원은 그 유학자지만 풍류해서 한국의 고유의 어떤 유학을 얘기를 하고 이 유학파시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자라고 하고요. 또 원효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다 아시는 그 해골물 전설 때문에 그대로 한국에서 남아 있었지만 그 원효대사의 저작이 그 이후 이 아시아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K컬처가 뭐 최근에 뭐 BTS 이후에 생긴 거라고 혹시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전에 수천 년 전부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있었다 하는 거 한번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새 테크놀로지 뭐 어마어마한 그 테크놀로지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중세까지 우리나라의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진보된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자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게 뭐죠? 예, 직지심경이요. 팔만대장. 이 인쇄 기술이 구텐버그 그보다 빨리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구텐베르그 활자보다 어떤 면에서 영향력이 조금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적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한자였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종이를 만드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내는 거는 한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자는 동양의 라틴어거든요. 굉장히 아주 고급진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만이 쓰는 그런 언어였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고집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문화를 뒤처지게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뭐 클래식, 뭐 대중문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K컬처에 대해서 그건 뭐 좀 싸구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 문화를 뒤로 가게 만드는 거라서 그런 이분법을 조금 벗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한류 소설들이 뭐 외국에 많이 수출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는 뭐 한강 작가라든지 뭐 신경숙 작가라든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는데 원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허난설원이라고 기억하시죠? 허난설원이 죽기 전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서글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식 둘 먼저 죽고 친정은 다 역적이라서 거의 몰살당하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고 남편하고 사이는 안 좋고 그래서 26에 꽃을 꽂고 모월 모시에 죽겠다 그러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해서 마당에 놓고 불을 살랐대요. 전설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허난설원이라는 사람이 잊혀질 텐데 왜 이렇게 잊혀지지 않았냐? 중국으로 가져간 책이 거기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해진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의보감. 이게 이제 중국의 여러 의사들이 있지만 그 의사들보다 훨씬 더 앞선 부분도 많고 훨씬 더 통합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거는 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류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육의 문제하고도 맞는데 그 연습생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리고 한류가 너무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서 저는 성형수술을 안 했어요. 다행히. 근데 머리 염색은 했어요. 고백을 해야죠. 잘못한 거는. 근데 이 성형수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다 똑같다. 그리고 너무 외모 지상주의다. 뭐 이런 거가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건강이 한국에서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 한류가 설령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도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신건강이라는 건 사실은 잘 살게 되면 나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 GMP 뭐 이런 게 이제 1,000불, 2,000불 때는 돈이 없어서 정신과에 못 가요. 근데 일단 2만 불, 3만 불이 돼야지 정신과를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그 이렇게 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잘 사는 그 지역에 정신과가 굉장히 많고 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정신과에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정신건강이 안 좋다는 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노인 자살률 제일 높고, 뭐 10대, 20대 정신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이게 그늘이 있고 항상 이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심각한 질문들을 좀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드로 한번 이렇게 그 한류의 변화를 봤는데, 한류가 이건 왼쪽에 있는 거는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보면서 막 펑펑 울었던 드라마입니다. 가을 동화. 그리고 오른쪽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약간 독립영화 비슷해서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그 영화 상을 많이 받았는데 일반인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두 개를 내놓는 거는 이 가을 동화는 핏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자기 핏줄이 아니면 데리고 있던 아이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핏줄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벌써 이 찬실이는 복도 많지 요즘에는 핏줄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류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가족인데, 저는 그 가족에조차도 조금 전통적인 가족의 규범에서 조금 벗어나서 진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이 약간 무당 같기도 하고, 이게 누구인지 아세요? 예, 신중현이죠. 원조 또 한류죠. 이 신중현의 그 미인이라는 노래 아마 젊은 분들은 못 들으셨을 건데, 이분의 이 음악이 원래 한국이 갖고 있는 가락과 서양 음악을 아주 잘 통합을 해가지고 되게 멋지게 창조적으로 만든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거는 혹시 아세요? 누군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서도 밴드라고 국악 밴드예요. 아마 유튜브 치면 너무너무 실력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와 한류를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 서도 밴드는 정말 역사적인 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본론은 우리 정 원장님, BTS 같은 정 원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정정엽입니다. 사실 이남희 선생님께서 하실 말이 훨씬 많으시고 이렇게 들을 게 많은데, 이렇게 어린 저한테 양보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가지고 그냥 이남희 선생님 말씀을 잠깐 조금 거들도록 할게요. 그 요즘에 한국 문화 보면은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그죠? 인기가 좋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만 하더라도 그 미국 드라마나 헐리우드 영화랑 비교를 하면은 참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뻔한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더 저는 한국 드라마랑 한국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고, 단지 이제 뭐 저희 나라 인접해 있는 어떤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유럽 이런 전 세계적인 선진국의 문화도 이제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한국 문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제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한 3편 정도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 기생충 영상입니다. 그죠? 그 기생충 영화는 다들 알 거예요. 이렇게 세계 최고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상도 받고 있는데, 이 영화를 한번 보면은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영화가 어떻게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랑 한국 드라마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나는 세상을 왜 사는지, 왜 이렇게 내 삶이 괴로운지, 이런 괴로운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과 답이
저는 이런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힘들 때 이제 드라마를 시작을 하면은 한 6시간, 7시간씩 보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영상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생충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기생충은 우리가 아픈 부분을 조금 날카롭게 찝어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어떤 빈부격차나 사회 계급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저희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을 해줘요. 그 앞에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영화 평론가들도 많이 말을 하고 어떤 영화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빈부격차나 어떤 사회 계급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로 어떤 부자랑 가난한 사람과의 대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듯한데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변화가 돼요. 어떤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다툼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부자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현실 생활에서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영상을 통해서 찝어주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은 관심 없는 부자도 같이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걸 영상을 통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기생충이나 이런 우리 한국 영화들을 보면은 이런 아픔들을 자세하게 잘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그냥 아픈 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이걸 아주 유머 있게 받아들입니다. 유머 있게. 유머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유머라는 거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가장 성숙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 상황도 유머 있게 받아들인다. 그거는 자기의 어떤 어려움도 유연하고 깊이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성숙 정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머라는 거는요, 이남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정서에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어떤 역사가 짧은 그런 나라들보다 기본적으로 튼튼한 유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치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삶이 삶의 가장 큰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이 행복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어떤 행복한 삶보다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을 더 가치 있게 보거든요. 근데 이 의미 있는 삶을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줘요. 하나는 자기의 발전과 자아의 성숙입니다. 2번째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3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나의 아저씨에 대한 영상을 보면은 저는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아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건데, 이 나의 아저씨에서 보면은 이 삼형제들이 되게 삶이 좀 비루해요. 삶이 비루하고, 뭐 첫째는 그 직장에서 잘려서 하는 일도 없고 가만히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가 볼 때마다 사실은 맨날 구박을 합니다. 근데 그날 무릎 꿇은 날은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웃어주죠. 그게 오히려 더 첫째한테는 엄청나게 가슴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이 삼형제들한테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에서는 이게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 보여지는데요. 사실 조금 더 전반적인 영상을 다 보게 되면은 이 관계라는 게 동네로 조금 확장을 해서 사회적인 관계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마지막에 이 엄마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확장된 관계예요. 단순히 자기랑 딱 관계 있는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을 무릎 꿇린 사람한테 찾아와서 사과를 하니까 저 같으면 욕을 했을 것 같은데 밥 때가 되었으니까 밥을 먹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를 중시할 수 있는 삶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정신의학에서는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뒤따라올 수 있는, 그냥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아이유가 뭐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옛날 시절이 떠오르면서 어떤 이제 자기 할머니가 맞는 모습을 보고 그 할머니가 맞는 모습을 못 견디다가 칼로 찌르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이제 줄거리를 보면은 아이유가 그 이성균을 조금 모함해서 그 함정에 빠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도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도청을 하고 있는데 이 이성균을 삶을 도청을 하다 보니까 이성균의 삶이 너무 값진 거예요. 그냥 정말 비루한 그냥 직장인의 삶인데 그 이성균의 삶이 자기가 없을 때 도청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이나 자기가 실제로 있을 때 보여지는 삶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보고 또 아이유가 이제 감동을 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보여요. 이 나의 아저씨에는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나 삶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정신과 의사지만 참 부끄럽게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위로와 따뜻함 그리고 살아나갈 용기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택, 이 자유로움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정신과 영역에서 말하는 자유로움은 어떤 선택하는 그 순간의 자유로움이에요.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내가 무릎만 꿇으면은 자기 태학도 면할 수 있고 아버지가 뭐 사직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있어요. 이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근데 이 자유로움에 대해서 말한 정신과 의사는 그 사람의 경험을 보면은 나치 수용소에서 생활을 해요. 나치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항상 가스실로 불려가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스실에 불려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죠. 그 죽음을 앞둔 순간에 사람들이 선택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같이 불려가는 그 가스실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그 사람들을 안고 죽어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그 약한 사람들을 자기의 방패막이로 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이 죽음의 순간에도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지 있는 이 선택의 자유로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고 이거는 사실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고 가질 수 있는 자유로움이에요. 이런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의미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삶을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이태원 클래스에서 이거 보면은 신념 있는 삶의 태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하지만 이런 자유로움에 대해서도 그 작가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세 가지 영상은 제가 그런 아주 좋아하는 영상이고 제가 힘들 때 한 번씩 돌려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는 영상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전편을 다 보시면은 여기 계신 작가님들이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면은 BTS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실 음악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몰라요. 영화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BTS는 한국 문화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도 사실 멤버 이름도 다 몰라요. 근데 이제 BTS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하다, 이 자리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BTS 팬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BTS가 어떤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 그때가 세계 1등을 한 순간이었거든요. 세계 1등을 한 순간에 인터뷰를 하면은 보통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안함과 외로움은 평생 함께하는 것 같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큰 의미를 두는데 평생 공부해야 하는 것 같다. 상황과 순간마다 감정은 너무 달라서 매 순간 고민하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나 또한 불안하고 당신 또한 그러하니 같이 찾고 공부해 봅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BTS는 아니지만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항상 외롭고 불안한 순간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걸 항상 서로 같이 공부해 가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조금 알아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들을 너무 잘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에 사실 답을 저희가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남희 선생님의 답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해주기에는 너무 짬이 어리고 이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남희 선생님이 답을 간단하게 좀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조금 해서 이남희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답이 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외롭고 공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남희 선생님 거기 혹시 대답을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강의 때 이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안이 이 정신질환 이 유전병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엔 이 거의 이 국정 여기 올 만한 모든 병이 다 있어요. 조현병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정신병원에 계시는 분, 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 치매 뭐 이렇게 해서 각종 병이 제 유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항상 집안 식구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됐어요. 그래갖고 방 하나에서 8명, 10명씩 이렇게 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60년대 25명, 30명의 한 집에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지하게 싸웁니다. 뭐 가구도 날아가고 칼도 날아가고 저는 총도 봤어요. 예, 그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막 피 나서 이렇게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풍경 뭐 여러 가지. 또 저희 사촌은 뭐 본인이 우물에 이렇게 꼭 빠뜨려서 해서 우물 안에 들어갔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촌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어린 시절에 그거는 외로움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생존. 어떻게 하면 맞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저의 그 일생일대 목표였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의사가 되기 훨씬 전에 정신병원에 이제 제가 환자는 아니었지만 제 가족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뼈를 묻을 곳이 여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의대 들어와서 여기 국정에 와서 실습을 했는데 병원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뭐 외로움, 뭐 분노, 뭐 불안, 또 고독,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고 또 트라우마도 많을 거예요. 뭐 맞은 분, 배신당한 분, 뭐 강간당한 분, 뭐 여러 가지 뭐 파산하신 분 다 많을 거예요. 저도 12살에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한 3년을 집에서 계셔가지고 집에 있는 걸 이렇게 하나씩 팔아서 한 3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참 잘하셨어요. 아마 위출혈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셔가지고 그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그 파산한 동안에 어머니가 참 아버지한테 극진하게 잘하셔서 그 이후로는 부모님 사이가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역설이에요. 그전에는 잘 사는 편이었는데 못 살게 되니까 그렇게 25명, 30명 되는 그 많은 식구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가난한 우리 집을 쳐다보는 집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하든지 같이 똘똘 뭉쳐서 살아야 된다는 그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질문이 아주 굉장히 절박한 질문도 있고 제가 만나면 뭐 1시간, 2시간을 해도 모자랄 만한 질문들인데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까 오늘 아주 또 좋은 이 영상도 가져오시고 그러셔서 제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저도 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남들은 없는 손주가 3이나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손주 때문에 2시 반에 오늘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정신이 혼미한데 그 손주가 깨워가지고 그래서 복이 많아요. 복이 많은데 복이 많지만 그게 제가 잘해서 복이 많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가끔은 제가 카톨릭 신자긴 한데 전생에 뭘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은 또 해요. 근데 지금 지금 제가 사는 거에 비하면 저보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저보다 너무 선한 분들, 저보다 능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그 능력에 비해서 저만큼 공부 많이 못하고 저만큼 많은 그 운, 뭐 이런 게 따라주지 않아서 그거를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에이전시입니다. 그 에이전시 하면은 무슨 연예인 매니지먼트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에이전시란 뜻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그 능력을 자기 자유 의지를 갖고 충분히 발휘하는 능력 뭐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는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또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의 보통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선생님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그 의미에 따라서 선생님들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 저희 집안이 파산했을 때 우리 저희 형제들이 똘똘 뭉쳤고 집이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저희 아버지가 위출혈을 여러 번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는 여러 번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무릎 꿇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그게 바로 인생의 패러독스거든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다 주변에서 보시겠지만 그 아까 여기서 보여준 재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는 너무 잘 알죠. 예, 돈 많고 권력 있다고 절대 행복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기생충에 그 지하실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조건은 충분히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돈과 행복이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명성이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성이 높고 가장 권력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근데 가장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돈을 몇백억을 갖다 줘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은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요. 뭐 그 일본 수상이 얘기했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 그거를 어떻게 잘 갖고 있을까. 근데 그 능력은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아까 제 목표는 외로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약한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게 제 목표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기 오늘 새 영상도 나왔는데요. 누군가를 돌볼 때 그게 강아지든 식물이든 또는 사람이든 식구든 간에, 또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몸속에서 엔돌핀도 나오고, 예, 뭐 몸속에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돕는 그런 에이전시, 이런 게 인생의 진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 많은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역시 이렇게 내공이 쌓여야지 그런 삶의 역설이나 이런 부분도 잘 받아들여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번 계기로 조금 더 공부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엄청 위로 받으면서 봤거든요. 여기 아마 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강의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